네,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3박 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귀국길에서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미국이 크게 공감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한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둘러싼 양국의 실무회의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요.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그야말로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설득 외교에 나섰던 김현정 차장이 이제 귀국을 할 텐데 일단 보니까 미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한미일 삼각 공조에는 도움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중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선뜻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 차장이 이번 그 방미 성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괜찮았다 보십니까? 예. 방미 성과라는 것이 외교적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두 가지는 확실해졌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손을 뗀다. 되지 않는다. 손을 대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은 우호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너희들이 풀으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죠. 예. 과거에 보시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때 가스라 태프트 일본과 미국 사이에 그런 밀약이 하나 맺어졌는데 말하자면 필리핀을 미국이 먹는 대신에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 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미국은 이런 식의 외교 정책으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지금 부당한 경제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더라도 미국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일본의 이런 경제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이 오롯이 맞서야 된다. 그 점이 분명해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물론 미국을 우리가 믿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큰 우방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런 분명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서 저는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침략, 경제 침략과 같은 그런 큰 중대한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보실 때는 그렇다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 따르면 이번에 김현정 차장이 어떤 미국의 어떤 공감을 얻은 부분도 사실상의 한일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첫소리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교적 현안이고 경제적 현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1870년도에 일본이 정한놀이 대두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하리라 징벌해야 된다는 그 욕심을 꾹꾹 눌렀죠. 20년간 눌렀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짜서 결국 우리를 수탈하고 침략하게 된 그런 계획이 우리는 그걸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상당한 어떤 치밀한 내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일본 측에 그런 계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김현정 2차장이 가서 어떤 괄목한 성과가 있느냐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상을 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2012년과 13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베 내각이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집단적 자위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2013년 9월달 유엔 총회에 가서 아베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적극적 평화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평화에 일본이 기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조 자체는 뭐냐 그러면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졌듯이 결국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 자위권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평화안보 구조를 개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일본의 우경화전, 일본의 평화국가에서 이제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한 그것이 일본 아베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많은 외교적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여기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본의 평화법 개정은 물 건너갈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지적이 나왔냐 그러면은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철저하게 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기조에서 보자는 거죠. 그런 기조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우리하고 아무리 동맹적 관계가 철저한다 하더라도 미국 우리 편을 쉽게 들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와서 일본 대사관들은 미국의 조야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파티를 하고 여러 가지 접촉 면을 늘리고 있어요. 그 반면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 이 점만 보더라도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기조가 사실상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본의 기조가 맞다 그러면은 미국의 기대를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미국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재적 역할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계 무역기구에서 논의를 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이 사건은 보면 정치적 사건입니다. 예. 아베 정부가 지금 참여연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예. 그래서 WTO라는 이런 세계 무역 기구에서는 분명히 경제적인 보복 조치, 말하자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경제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식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쉽게 우리 표현을 손을 들어주지도 않고 또 일본은 보면 지금 8월 22일부터 한국을 우호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첨단 소재, 전자, 풍수, 통신 이런 1,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 각각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하자면 한국의 제2, 제3의 엄청난 경제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다. 그래서 WTO에서 말하자면 어떤 형태로 해결이 나오든 간에 일본은 자기네들의 플랜대로 이렇게 움직여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19년 일본의 임진왜란, 그러니까 경제외란이 한국에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비상한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요. 단순히 일본의 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라든가 앞으로 식민지와 정당화 문제, 좀 전에 우리 이상희 교수님이 설명했던 그런 앞으로 한반도에 이 일본 자위대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평화헌법까지도 개정하는 이런 플랜 속에서 착착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WTO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기고 지고 이런 어떤 아이템별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그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 인식 속에 우리가 일본 여행을 자제한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대안도 저는 국민적 지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의 빅픽처는 틀림없이 평화헌법 구조의 개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한 바와 같이 참여연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분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일본 측의 입장에서 우리 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보복 경제 조치를 했을 때 한국이 WTO에 제소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본 측에서 우리 한국이 반일 운동이라든가 반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베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구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첫째적으로 이게 국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보에 대한 문제, 즉 전략 물자에 대한 문제, 이게 살인가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 북한 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WTO도 하지만은 이것이 국제 문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한국의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을 없지 않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략 물자에 대해서 관리를 잘했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의 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경제가 아니고 안보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WTO든 WTO의 제소에 대한 문제도 좀 방어를 할 수가 있겠고 세계적으로 여론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매운동이다 반일 감정이다 이 부분도 그것을 아베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참여연 선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우경화 아베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결속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아베로서는 이것이 미지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내려진 뒤에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어떤 해석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지배적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까 빅피처라는 말을 들어본다면 단순히 그것 때문에 보복 차원의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성격에 대해서. 그동안 보시면 일본은 한국을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독도 문제라든가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베가 사실은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건드려서 예.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을 했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서 이 문제가 사실은 발화가 됐지만 그 전부터도 이 문제는 계속 아베 내각에서 건드려 왔기 때문에 저는 현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예. 해야 될 일들도 지금 저는 국민적 자존심과 이런 긍지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일본에 그 굴복하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그 이상으로 국민적인 자긍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국민적인 지지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어떤 형태의 도발이든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을 꿋꿋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현 정부를 지지하면서 일본에 대한 제재는 국민적 차원에서도 한다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강대강 대응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필요성을 보시는 거예요? 이 강대강이란 표현이 저는 이제 뭐 추가 보복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플랜 하나하나가 일본은 이미 이 어떻게 보면 정교한 계획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온건한 강대강 대신에 온건한 대응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대의 이런 크고 작은 국가들은 외교적인 해결 문제에 많은 공을 쏟고 현재 우리 정부도 외교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들이 일본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이나 또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도 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차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600만 학살했다는 나치 정권, 독일 정권은 철저한 사과와 그 이후에 후속 대책, 법을 제정하든가 이런 것과 너무나 대조되게 일본은 아직까지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가까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선택 카드가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처음부터 이 형식에 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내용에 관해서 이 실무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요. 뭐 한국에서는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 일본 측의 주장이고 우리 측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또 이런 이해 진실에 대한 공방인데 이런 실무 협상 자체가 첫 번째로 개최되기 때문에 주목을 시켰습니다. 주목을 끌었는데 결국 예상은 했었습니다. 별다른 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도가 분명히 보였죠. 일본 쪽에서는 이걸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자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그 격을 낮춘 것이고 회담 장소조차도 굉장히 흐름한 그런 장소에서 회담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일본 쪽에서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접점을 찾지 마라. 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실 공방은 쓸데없는 어떤 에너지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그런 측면을 이걸 떠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본의 전략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휘말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 WTO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감성과 이성에 대한 대립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감성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간파해야 됐다는 이성. 이제 이걸 적절하게 소위 말하자면은 정부 측에서 또는 청와대 측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도 중차대 문제 아닙니까? WTO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WTO에 가는 것은 우리가 다자무대에 굉장히 강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그 수산물 관련 때도 그 예상을 뒤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다자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 외교를 통해서 그걸 뒤엎을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됐고 이 문제는 1대1로 한일 관계의 어떤 단독 또는 미국의 중재 역할도 중요하지만 세계적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점이고 과연 이제 WTO 이사회가 개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시험 무대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된 안보에 대한 문제, 즉 전략 무기 수출이라든가 그에 대한 소재에 대한 문제, 밀반출 문제 이걸 있다고만 하지만은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WTO 이사회에서 일본이 어떤 얘기를 내놓
내놓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런 이성적인 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성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자, 그러지 말자, 이성적으로 대립하자 이러는 걸 가지고 정치권 일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친일로 자꾸 몬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갉아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가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국제적으로 좀 여론을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여론 싸움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합뉴스가 분석한 내용인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 10건을 봤더니만 북한 군함의 레이더, 무인기, 기중기 등이 일제품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또 보니까 북한이 유엔이 북한 고위직을 겨냥해서 제재 목록에 올렸던 담배 또 화장품 등의 사치품도 일본에서 북한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북핵 도발을 규탄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전략물자 관리 못한다 지적한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아베 정권의 이중 행태를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죠. 그 아베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는 이미 그런 데이터에서도 또 다른 자료에서도 이미 입증되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얘기 중에 진실 공방, 앞으로 더 진실 공방이 전 건건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제가 이제 영국에 있으면서 그걸 확인한 게 뭐냐면, 영국의 ITV라고 독립방송에서 이 왜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취재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역사학자 그리고 일본의 양심 세력들은 적어도 종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책임이 있다라고 정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중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정도로 일본은 실제로 앞으로 내세우는 주장하고 실제 벌어진 내용하고 정부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또 다른 주장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이중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4일 있었던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 부다 내에서 보니까 근무한 병사로 확인됐는데 군의 기강 이 회의가 굉장히 극에 달했다는 그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948년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이 창건된 이후에 처음 있는 사건이죠. 왜? 위장자수라는 사건이.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 어떻든 간에 군 내부 기강 자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건 위장자수라는 말이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거 보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군의 기강이 뭐겠습니까? 안보를 소위 지탱하는 가장 중추적인 그런 잣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이 사실을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안이 간단치 않은 사안이거든요. 그 책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정경도 장관의 해임 요구는 좀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좀 어디까지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건으로 장관을 해임해야 되느냐 옳으냐 그런 판단은 저는 임용권자가 할 문제지만 국방부에서 이런 사건이 사실은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은폐 사건, 진실을 조작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과거에 그 군 내부반에서 크레물린이 터졌는데 TV가 폭발했다. 이런 엉터리 보고를 했다가 국방부 장관이 바뀐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그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조작, 말하자면 그 군 헬기라든가 또 그 의문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나면 또 개인의 자살 행위로 몰아갔다가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가는, 저는 군에서 이런 어떤 잘못도 문제지만 그것을 은폐 조작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정보 공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진실이 금방금방 드러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 군은 신뢰로 먹고 사는 국민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불신하는 집단에 우리 자식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 심각성이 아직 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관을 해임하든 만하든 저는 군이 앞으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제발 이런 조작, 은폐, 진실을 가리는 이의 행위에 대해서 군이 깨끗하게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최소한의 선언적인 것이라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강회의가 반복되고 그런 걸까요? 끊이지 않는 걸까요? 안보라는 것을 굳이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 달달한 과일과도 같은 게 평화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평화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국가의 국방이란 안보라는 것은 딱딱한 껍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상 무한정 신뢰를 받고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사무엘 해팅턴이라는 그런 사람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쓴 책이 군인과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대단히 천재거든요. 18살 때 예일 대학을 들어갔고 24세 때 하버드 대학 박사를 받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에 한 20페이지 가까이 국방장관의 자격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자격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국방장관은 자유로워야 된다.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예,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통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께 직언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방장관이 한 국가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 그것이 무지무지 크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 뿐만 아니라 우리 역대 국방장관이 과연 대통령에 직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스러운 정치적으로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사람인가 이것은 사실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국방장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항상 어떤 사안에 있어서 환경과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국론이 많이 불련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기강회의 이런 문제가 2년 내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상황 자체가 과연 대통령이 여기서 재신임을 한다 그러면 더 이것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정치의 인사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측면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감안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탈피한다 그러면은 이런 정경도 국방장관에 대한 경질 부분 이런 것은 좀 다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창룡 교수, 이상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현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